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은 금융교육사관학교 한국금융연수원의 빈 강의실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4년 12월 4일 수요일 아침 8시 33분 정도 됐습니다. 자, 이곳 한국금융연수원은 지금부터 48년 전인 1976년에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기타 금융공공기관들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설립한 금융교육사관학교인데요. 48년 전통의 금융연수원에서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곳 한국금융연수원은 제가 있는 이곳은 본관 건물이고요. 바로 앞에 저기 보이는 데가 별관 건물이 있는데요. 별관 건물은 5년에 한 번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이 꾸려지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 한국금융연수원의 별관 건물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50m 전방에 별관 건물 있고요. 저쪽 제가 지금 서쪽 방향을 보고 있는데요. 저쪽 방향에는 청와대 뒷산 북악산이 있습니다. 해발 342m 고지에 청와대 뒷산 북악산도 여기에서 보이는데요. 자, 단풍이 이제 절정이 끝나고 많이 나뭇잎들의 색깔이 모두 대부분 갈색으로 변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겨울이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 12월 4일 아침 8시 35분 이 시각부터 제가 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역사에 있어서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었다가 해제가 됐는데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전 세계 외신들도 긴급 타전을 했었습니다. 자, 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밤 10시 27분경, 즉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밤 10시 27분경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고, 그로부터 약 한 150분 정도가 지난, 즉 2시간 반 정도가 지난 오늘 새벽 1시경에, 즉 2024년 12월 4일 수요일 새벽 1시경에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190명의 찬성, 재석 의원, 국회에 자리를 한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채택이 됐고, 그로부터 약 한 3시간 반이 지난 오늘 새벽 4시 반경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해제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일련의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언론들은 150분짜리 계엄이다, 윤석열 대통령 나홀로 계엄이다 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어젯밤 10시 27분경에 발표를 할 때 어떤 명분으로 선포를 했었냐면 정부 장관들에 대한 탄핵, 또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결의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었었고요. 또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 강요들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탄핵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우리나라 예산안이 지난 국회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는데요. 원래 헌법상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법정 시한은 지난 12월 2일이었습니다마는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서
야당에서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야당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4조 원 정도를 감액 처리를 함에 따라 여당에서 강력히 반발을 했고, 그래서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고,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도 12월 10일까지 여야가 합의를 했다라고 국회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 주도하에 4조 원 정도의 예산안을 삭감해서 총 677조의 예산안을 지금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시도를 했지만은 중립적 입장에 계시는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여야가 합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12월 10일까지는 상정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여하튼 계엄 선포 사유가 정부 강요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핵, 그 다음에 사상 초유의 야당 주도하에 감액 예산안을 감액 처리해가지고 단독 상정 시도를 한 그런 것을 바라보고 좌파 종북 세력들이 나라를 흔들고 있다. 또 국회는 범죄 집단이다. 이러한 매우 그런 부적절한 표현을 써가면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는 명분을 내세우긴 했는데요. 다수의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다. 또 헌법학자들도 역시 비슷한 말씀들을 하셨고, 언론들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또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는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결국은 비상계엄이 어젯밤 12월 3일 화요일 밤 10시 27분경에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고, 밤 11시경에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서 포고령 1호까지 발동을 했었는데, 오늘 새벽 1시경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를 했고, 대통령께서도 오늘 새벽 4시 반경에 계엄 해제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엄 선포한 지 딱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이 됐는데요. 이 비상계엄은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1948년에 정부 수립된 이후에 지금까지 계엄이 선포된 것은 총 17번째라고 합니다. 이번이 17번째 계엄 선포였는데요. 그런데 최근으로 따져본다면 가장 최근에 계엄이 선포됐던 때, 즉 16번째 계엄 선포가 지금부터 45년 전인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암살 사건 직후에 비상계엄이 16번째로 선포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듬해인 1980년 5월 18일 공공시를 기해서, 즉 5.18 민주화운동 당시 1980년 5월 18일 공시 영시를 기해 가지고 그 전년도인 1979년 10월 26일에 선포했던 비상계엄이 이듬해인 1980년 5월 18일에는 전국으로 계엄령이 확대되는 그러한 양상을 보였고요. 또 이듬해인 1981년 1월에 비상계엄이 해제가 됐었습니다. 그게 가장 최근, 지금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45년 전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암살 사건 직후에 비상계엄이 지금부터 가장 최근에 계엄으로 기록에 남아있고요. 그게 우리 헌정사상 16번째 비상계엄이었고, 이번이 45년 만에 17번째 비상계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공감하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저히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언한 걸로 다수의 국민들은 비상계엄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고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헌법 조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게 지금부터 37년 전인 1987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제가 87학번인데요. 1987년이니까 지금부터 37년 전인 1987년에 제가 대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고 법학과에 1학년에 입학을 했고 그 해에 헌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헌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헌법이 개정된 건 지금부터 37년 전인 1987년인데요. 그 우리나라 마지막 개정된 헌법인 1987년 개정 헌법에 의하면 77조의 비상계엄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자, 헌법 77조 1항부터 5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77조 1항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77조 2항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77조 3항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77조 4항 계엄을 선포한 데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77조 5항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헌법 77조의 내용인데요. 결국은 77조 1항에 보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요건이 충족됐냐 이게 앞으로 계속 정치적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 대다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긴 한데요. 뭐 전쟁 상태도 아니고 이러한 사변 상태도 아니고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도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명분으로 내세웠던 정부 강요들을 무차별적으로 탄핵하고 감사원장도 오늘 탄핵 결의안을 통과시킬 예정이고 예산안을 감액 처리하고 감액 처리해서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냐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다수의 헌법학자들 또 다수의 국민들은 그러한 상황은 아니다. 우리나라가 1980년 민주화는 1987년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던 1987년 마지막으로 헌법이 개정됐던 그 1987년 이후가 실질적으로 민주화가 된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민주화 이후 최초의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고 전 세계 언론들도 얘기하기를 현대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선진국가인 한국에서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그런 취지로 대해서 특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가
수많은 그 헌정 역사에 있어서 여야의 극한 대립, 대치 상황이 있었습니다마는 현대 민주화가 실현된 최근 3, 40년 동안 아무리 여야가 대치됐다고 하지만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충격적인 그러한 조치를 취한 적은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이 헌법 77조 1항의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다. 그래서 위헌적이다. 또 계엄법도 위반한 거다. 라는 식으로 정치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적 후폭풍이 굉장히 클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재적의원이 300명이니까 과반수면 50% 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51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계엄 해제를 해야 된다는 걸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 알면서도 그러한 일종의 정치적 자해 행위에 해당되는 무리수를 쓴 게 어떤 이유인가, 정치적 배경이 뭔가라는 논란이 계속될 것 같고, 그래서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을 선포를 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야해야 된다라고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주장을 하고 있고, 야당 주도로 야당은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계엄 선포권을 남용했기 때문에 탄핵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계엄 선포 과정에서 그 군대가, 계엄군이 국회 본청까지 난입을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한동안 통제시키기도 했었는데요. 국회의원 보좌진 등이 그 계엄군과 맞서 대치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 190명이 국회 본회의장에 집결해가지고 오늘 새벽 1시경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시켜서 결국은 헌법 77조 5항에 따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3시간 반이 지난 오늘 새벽 4시 반경에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선언을 하는 그 비상상황 일련의 과정이 전개됐었습니다. 자, 여하튼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사태에 직면하셔가지고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사태와 관련해가지고 야당 주도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상 대통령을 탄핵하거나 탄핵 소추하거나 국회의원을 제명하거나 헌법을 개정하거나 이 세 가지의 경우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즉 국회 재적의원이 300명이니까 3분의 2면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시킬 수 있는데요. 자,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08명입니다. 그 108명 중에 8명이 야당과 뜻을 같이 하게 된다면 결국 야당 국회의원 플러스 국민의힘 이탈표 8명 하면 총 200명이 돼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 정치적 폭풍이 굉장히 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우리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정치적 혼란이 계속 발생이 되게 되면 다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귀결이 될 텐데요. 나라가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제가 지금부터 약 3주 전에 출간한 저의 인문학 서적 7번째 작품인
미국 50개 주의 역사와 문화의 숨결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지난 2024년 11월 13일에 출간했으니까 이제 딱 출간한 지 21일이 됐습니다. 딱 3주 전인 2024년 11월 13일에 인문학서적 7번째 출간작으로 미국 50개 주의 역사와 문화의 숨결에 관하여 출간을 했습니다. 자, 저의 소중한 지인분들께서 추천사를 써주시기도 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여기 출강하고 있는 한국금융연수원의 부원장님께서도 추천사를 써주셨고, 또 이곳에 한국금융연수원의 디지털 플랫폼 사업부장님께서도 추천사를 써주셨고요. 또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님 두 분도 추천사를 써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여성 변호사님, 또 한 분은 남성 변호사님께서 추천사를 써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포항공과대, 이른바 우리나라 카이스트와 함께 우리나라 양대 공과대 중에 하나가 포항공과대, 이른바 포스텍인데요. 포스텍의 교수님께서도 써주셨고, 또 광주 기독병원의 의료부장님이신 의학 박사님께서도 추천사를 써주셨고요. 또 시중은행의 지점장님 한 분도 써주셨고, 다양한 분들이 추천사를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총 9분의 소중한 지인분들께서 이 책에 대하여 추천사를 써주셨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5년쯤 전에 시중은행에서 부장으로 퇴직을 했고요. 퇴직 전에는 시중은행 법무팀장도 역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시중은행에서 퇴직하고 지금까지 책을 7권을 출간을 했는데요. 그 중에 3권은 지금부터 4년 전인 2020년에 3권을 출간했고, 그 다음에 또 작년에 2권을 출간했고, 올해 또 추가로 2권을 출간해서 결국 총 7권의 인문학서적을 출간을 했습니다. 간단히 출간한 작품의 제목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독서하는 마라토너의 여행과 자전거 타기, 두 번째가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 세 번째가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네 번째가 제2차 세계대전, 다섯 번째가 북미 유럽 동아시아 견문로, 여섯 번째가 흥미진진한 미국사, 일곱 번째가 바로 이 작품, 지금부터 3주 전에 출간한 이게 일곱 번째 작품인데요. 미국 50개 주의 역사와 문화의 숨결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올해 2월 달에 출간한 인문학서적 6번째 작품인 흥미진진한 미국사는 미국사에 관한 총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 출간한 미국 50개 주의 역사와 문화의 숨결은 미국사에 관한 강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431페이지에 걸쳐가지고 미국의 50개 주를 샅샅이 분석 해부하는 그런 컨셉이고요. 미국의 50개 주, 미국 각 주를 각 주들의 개요, 그 다음에 정치, 경제, 문화, 역사, 또 대중매체에서 각 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 또 각 주를 배경으로 한 소설, 이러한 대중매체 관련된 내용들, 기후, 지리, 다양한 컨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31페이지에 걸쳐서 기술했기 때문에 50개 주를 431페이지에 걸쳐서 기술한 거니까 한 주당 약 한 8.5페이지, 8페이지 반 정도씩 기술을 해서 총 50개 주 431페이지짜리 두꺼운 책 분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 중에 세 개 주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50개 주 중에 참고로 미국 50개 주 중에 최초로 연방에 가입한 주는 1787년에 제1호로 미국 연방에 가입한 주가 델라웨어 주고요. 그
그곳은 미국의 현재 대통령이신 제46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연방 상원 의원을 6번 총 36년 동안 지역구로 활동했던 곳이 지금도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저 개인 저택이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곳이 바로 델라웨어 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연방에 가입한 주가 1959년 8월에 미국의 연방의 50번째 주로 가입한 데가 바로 하와이 주입니다. 하와이 주. 이런 식으로 총 50개 주 중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3개 주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비상계엄과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 그 3개 주 중에 처음으로 말씀드릴 주는 바로 아칸소 주입니다. 아칸소 주. 아칸소 주는 미국의 연방의 25번째 주로 가입한 주입니다. 미국 연방의 25번째 주로 가입이 됐는데요. 아칸소 주는 뭘로 유명하냐면 미국의 헌정사상 최연소 주지사를 배출한 주입니다. 자, 누구일까요? 미국의 헌정사상 최연소 주지사가 바로 미국의 42대 대통령을 지낸 빌 클린턴입니다. 빌 클린턴은 대통령에 취임할 때도 즉 1993년 1월에 미국의 제42대 대통령에 취임할 때도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3번째로 젊은 나이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분이 1946년생이니까 1993년 1월에 취임할 때가 만 47세의 나이로 미국 헌정사상 3번째로 젊은 나이인 47세에 1993년 1월에 취임하신 분이 제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인데요. 이분께서 아칸소주 주지사를 32세 때니까 1979년부터입니다. 만 나이로 32세 미국 헌정사상 최연소 주지사 1979년에 만 32세 때 아칸소주의 주지사로 출마를 하셨고 그곳에서 주지사를 6번이나 하셨었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미국 헌정사상 최연소 주지사입니다. 자, 그 아칸소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재밌는 말씀이 있냐면 또 영화 관련해서 3년 전, 즉 2021년에 개봉된 영화가 우리나라 여자 배우이신 한혜리 배우님 이분 등이 출연한 미나리가 있습니다. 미나리라는 영화의 배경이 바로 아칸소주입니다. 1980년대 우리나라에서 미국 아칸소주로 이주를 해가지고 억척스럽게 삶을 개척해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가 3년 전인 2021년에 개봉된 미나리라는 그 영화인데요. 그곳이 바로 아칸소주입니다. 미나리 다 잘 아시겠지만은 미나리는 어떤 자연 환경에서도 잘 자란다 라는 그 대표적인 식물이 미나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나리라고 영화 제목을 정한 이유가 1980년대 한국에서 아칸소주로 이주해가지고 억척스럽게 삶을 개척해가는 꿋꿋한 한국인의 그런 억척스러운 삶의 모습을 그렸다. 미국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고군분투 최선을 다했다. 그러한 삶의 의지, 그러한 삶을 다룬 영화였기 때문에 미나리처럼 잘 자라고 그곳에 정착을 잘했다. 그런 의미로 영화 제목을 미나리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자, 정의삭 감독께서 감독을 하셨었죠. 한국계 미국인이신 정의삭 감독께서 3년 전에 개봉시킨 미나리의 감독이시고요. 또 그분께서 몇 달 전에는 아칸소주 바로 서쪽에 있는 오클라호마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 트위스터스 자연재해 토네이도 아시죠? 토네이도를 소재로 한 영화 트위스터스라는 영화를 지금부터 몇 개월 전에도 그 정의삭 감독께서 또 개봉시키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그 아칸소주가 그런 걸로 유명한데요. 아칸소주는 또 뭐가 재밌는 얘기가 있냐면
리틀록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리틀록 사건, 이 지난 밤에 있었던 비상계엄과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는데요. 리틀록 사건은 뭐냐면 1957년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67년 전에 발생된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67년 전인 1957년에 미국 아칸소 주의 주도이자 최대 도시가 리틀록입니다. 주도라는 것은 주의 수도고 최대 도시는 그 주에서 가장 큰 도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칸소주의 주도이자 최대 도시가 리틀록인데요. 그 리틀록에는 리틀록 센트럴 하이스쿨, 리틀록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리틀록 중앙고등학교죠. 리틀록 중앙고등학교라는 의미의 리틀록 하이스쿨이 그곳에 있는데요. 그곳에 흑인 학생들이 등교하는 사건과 관련된 게 리틀록 사건입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보다 3년 앞선 1954년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브라운 앤드 교육위원회 사건, 브라운앤드가 아니라 브라운대 교육위원회 사건, 브라운대 교육위원회 사건에서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흑인 민권운동사에서도 매우 획기적인 판결이 되는 건데요. 자, 그 전에는 1954년에 브라운대 교육위원회 연방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에는 흑인과 백인의 그 갈등 구조에 있어서 흑인하고 백인은 분리시켜가지고 분리정책을 하는 것 자체가 평등권을 침해한 게 아니다. 흑백 차별을 아니다라는 게 기존의 연방대법원의 판례였던 겁니다. 분리하되 평등하다. 분리시키되 평등하다. 분리정책, 흑인과 백인을 분리정책을 하는 게 즉 화장실, 흑인 이용하는 화장실, 백인 이용하는 화장실 따로 두고 버스도 흑인 이용하는 버스, 백인 이용하는 버스. 이제 버스 같은 경우는 앞칸하고 뒷칸으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일부 구역은 흑인들만 그 좌석에 앉을 수 있고 다른 구역은 백인들만 앉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분리 정책을 펼치는 거죠. 식당도 마찬가지. 백인만 이용하는 식당, 흑인만 이용하는 식당. 분리시키는 분리 정책이 평등하다라는 게 기존의 연방대법원 판결이었는데요. 그것을 뒤집은 게 1954년에 브라운대 교육위원회 사건입니다. 즉 분리시키는 것 자체가, 분리정책 자체가 평등권을 침해하는 흑백 차별에 해당된다라는 판결이 1954년 브라운대 교육위원회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분리정책이 이루어졌었고 대표적으로 흑백 차별이 가장 극심했던 아칸소주, 미국 남부의 아칸소주에서는 더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흑백 차별 금지 운동 단체에서 그러니까 흑인 인권을 보호하는 흑백 차별 금지 운동 단체에서는 상징적인 조치로서 흑백 차별이 가장 극심했던 아칸소 주의 주도이자 최대 도시인 그 센트럴 중앙고등학교, 리틀록 센트럴 하이스쿨 그곳에 백인들만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흑인들을 거기에다가 이제 입학시키는 흑인들 중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16명을 선발해 가지고 그 백인 학교에다 등교시키는 그러한 조치를 시도를 했던 겁니다. 또 아칸소주 교육위원회에서도 1954년에 있었던 브라운대 교육위원회 사건에서 흑백 분리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판결의 취지에 걸맞게 아칸소주 교육위원회에서도 백인 학교에 흑인을 입학시키는 게 가능하다라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제 추진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 전체 흑백 차별 금지 운동 단체 중에 가장 큰 단체가 상징적 조치로서 흑인들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 16명을 그쪽에 리틀록 센트럴 하이스쿨에 입학 등교시키는 걸 시도했는데요.
그에 대해서 백인 학부모들이 강력히 반발을 했었습니다. 왜 백인 전용 학교에 흑인들이 들어오냐? 연방 대법원 판결 우리는 무시한다. 여기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백인들만 들어올 수 있다. 흑인들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요. 그래서 그 흑인 16명 중에 흑인 학생 16명 중에 7명은 아예 등교를 포기해버리고 마지막에 남은 9명이 이제 등교를 시도를 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전개됩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아칸소주의 주지사가 백인 우월주의자였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자, 흑백 차별을 주도했던 백인 우월주의자가 아칸소주의 주지사였습니다. 그래서 주방위군, 아칸소주의 주방위군을 투입해가지고 흑인 학생들이 백인 학교에 등교하는 걸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냐? 미국의 제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고, 이분은 뭘로 유명하냐면 다 잘 아시다시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인 노르망디 상륙작전, 즉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 당시에 연합군 유럽군 총사령관을 지냈었고, 그 당시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승리로 성공시킴으로써 2차 세계대전의 전세를 바꾸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셨고, 그 뒤로 미국의 육군 참모총장도 하고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이른바 아이비리그 중에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의 총장을 하기도 했고요. 1949년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출범될 때 초대 최고 사령관을 지내기도 했고, 드디어 1952년에 미국의 34대 대통령에 당선되고, 당선자 신분에 6.25 한국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 우리 한국의 당선자 신분으로 방문하기도 했었고, 이듬해 1월 20일에 취임하고 한국전쟁 휴전을 이끌어내는데 기여를 하신 분이기도 한 분이 바로 미국의 제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인데요. 그분이 바로 리틀록 사건이 일어났던 1957년 당시에도 대통령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께서 아칸소 주지사가 흑인 학생들의 그 백인 학교에 등교하는 걸 반대하면서 주방위군까지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연방군을 투입을 했습니다. 연방군. 그러니까 결국 연방군과 아칸소주의 주방위군이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요. 연방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있습니다. 헌법을 주지사가 평시에는 주방위군을 관할을 합니다. 평시에는 주방위군에 대한 지휘권은 주지사한테 있고, 전시가 되면 그 주방위군에 대한 지휘권이 대통령 앞으로 이제 이전이 되는데요. 또 평시라 할지라도 주지사가 헌법을 위반하거나 법률을 위반해서 주방위군에 대한 지휘권을 남용했을 경우에는 연방군을 투입할 수 있다라는 헌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연방군을 투입을 해가지고 주방위군과 대치를 했고, 그런데 그 대치가 오래 가진 않았었습니다. 그 주지사가 주방위군 지휘권을 남용했다라는, 또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주지사의 조치에 대해서는 또 연방군을 투입할 수 있다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용해 가지고 연방군을 투입했고, 그와 동시에 주방위군에 대한 지휘권을 아칸소 주지사에서 빼앗아 가지고 대통령한테 그 주방위군 지휘권을 귀속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연방군과 주방위군의 대치가 오래 가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여튼 그 사건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고, 미국 흑인 민권운동사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09년 1월 20일에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에 취임한 미국 헌정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그 당시에 리틀록 센트럴 하이스쿨에 등교를 시도했던 9명 중에 생존해 있던 8명을 대통령 취임식장에 초청을 했습니다. 흑인 민권운동사의 획기적인 기념비적인 사건인 리틀록 사건의 그 멤버들 리틀록 9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기도 하는데요. 리틀록 사건의 구인방이죠. 구인방 중에 생존해 있던 9명을 2009년 1월 20일 제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식장에 그분들을 초청했을 정도로 흑인 민권운동사에서 매우 유명한 사건이 바로 1957년도의 리틀록 사건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제가 물론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용들을 미국의 연방의 25번째 주로 가입한 아칸소 주편에서 말씀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하이오 주입니다. 오하이오 주는 미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을 많이 배출한 주입니다. 미국 헌정사상 가장 많은 대통령을 배출한 주는 버지니아 주입니다. 버지니아 주는 대통령을 8명이나 배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4대 대통령 제임스 멀로, 5대 대통령 4대 대통령이 제임스 메디슨, 5대 대통령 제임스 멀로, 이런 건국 초창기의 대통령 4명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추가로 대통령을 4명을 배출해서 총 8명의 대통령을 배출해서 대통령 총 8명을 배출한 미국 헌정사상 가장 많은 대통령을 배출한 주가 버지니아 주이고요. 두 번째로 많은 대통령을 배출한 주가 7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오하이오 주입니다. 오하이오 주 편에서는 뭘 이제 말씀드렸냐면요. 아까 아칸소 주는 미국의 연방의 25번째 주로 가입한 주인데 오하이오 주는 17번째 주로 가입한 주가 바로 오하이오 주인데 오하이오 주는 뭐가 이제 또 재밌는 얘기가 소개되어 있냐면요. 바로 미국의 이번에 부통령에 당선된 J.D. 벤스의 출생지입니다. J.D. 벤스 이번에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47대 대통령 당선자가 바로 도널드 트럼프인데요. 도널드 트럼프는 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 헌정사상 대통령을 연임하는 경우는 연달하는 경우를 연임이라 하죠. 대통령이 재선되는 경우는 연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연임하지 않고 띄엄띄엄해서 대통령이 재선된 경우는 미국 헌정사상 2번 있었습니다. 그게 1884년이니까 지금부터 14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140년 전인 1884년 갑신정변 당시죠. 우리나라 갑신정변 3일 천하로 끝났던 갑신정변. 이번 지난밤에 있었던 비상계엄은 결국은 6시간짜리 비상계엄에 불과했었죠. 어젯밤 10시 반쯤에 비상계엄이 선포